우리나라 삼국지. 제25부 천하의인 물계자. 서력 322년 신라 흐레왕 13년 가락국의 사신이 신라 금성으로 달려와 구원을 요청했다. 골포국을 위시한 남서 해안의 8나라가 작당을 해서 우리의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귀국의 동맹국이 우인안에 처했으니 한시라도 빨리 구원군을 보내주십시오. 가락의 사신을 접견한 흐레왕은 드디어 가야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몇 해 전 서방의 진이 북방민족들의 침략을 받아 양자강 남쪽으로 옮겨가는 혼란의 시기를 틈타 고구려의 미천왕은 낙랑군을 병합했다. 이로 인해 낙랑군을 통해 서방과 원거리 교역을 하던 가락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당시 가락국은 요동의 낙랑군으로부터 무기와 특산품을 사다가 낙동강의 수로를 따라 내륙 지역에 팔거나 바다 건너 외국으로 수출하고 가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의 토기와 철을 가공해서 낙랑군이나 외국으로 넘겨 막대한 중개 이익을 챙겼다. 가락국은 교역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 가야 지역의 맹주였던 알라국을 누르고 새로운 맹주로서 주변 여러 소국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낙랑군의 멸망으로 요동반도의 교역로가 끊김으로써 가락국은 다른 지역에 대한 우위를 상실했다. 그러자 그동안 가락국의 위세에 눌려있던 알라국이 백제를 등에 업고 발언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알라국은 독점적 권력을 내세워 중간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취하는 가락국의 불만을 품고 있던 포상팔국을 충동질하여 패권의 탈환을 노리기 시작했다. 흐레왕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야의 정세를 살피고 곧 내분이 일어나리라 짐작했다. 흐레왕은 가야 제국들이 분열한다면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예전에 가락국이 화친을 청해왔을 때도 순순히 이에 응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바대로 포상팔국이 전쟁을 일으켰고 가락국왕은 할 수 없이 동맹국인 신라의 구원군을 요청했다. 이제 신라가 군사를 일으켜 가락국을 도와 포상팔국을 물리친다면 가야 지역을 수중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다. 흐레왕은 이찬 금리에게 영을 내렸다. 지금 즉시 군사 1만을 이끌고 가락국을 돕도록 하라. 금리는 급히 군사를 직결시켜 가락국으로 향했다. 한편 포상팔국의 연합군은 국경을 넘어 가락국의 신풍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포상팔국이 가락국을 공격하게 된 것은 이들 간에 오랫동안 쌓여온 앙금 때문이었다. 가락국이 부상하기 이전 알라국이 가야의 맹주였던 시절에는 포상팔국이 해상교역의 중개지 역할을 담당했다. 철의 풍부한 산지였던 알라국은 이 나라들의 항구를 통해서 철제 무기와 장신구 등을 수출하고 서방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낙동강 하구의 가락국이 차츰 성장하면서 교역의 중심이 포상팔국에서 가락국으로 옮겨갔다. 가락국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서 바다에서 내륙까지 원활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점을 갖췄기 때문에 가야 연맹의 상인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이로 인해 포상팔국의 항구는 차츰 쇠퇴했고 그들과 손을 잡고 있던 안라국 또한 세력이 약해져서 결국 가락국에게 맹주의 자리를 빼앗기게 됐다. 그 후로 포상팔국은 가락국의 예비기지로 전락했다. 포상팔국 사람들은 항상 이를 분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때마침 낭랑군의 멸망으로 가락국이 큰 타격을 받았으니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었다. 더구나 가락국에게 가야 지역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절치부심하고 있던 안라국이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자 그들은 당장 힘을 합쳐 군사를 일으켰던 것이다. 골프국의 거수 천영은 팔국연합군의 원수로서 1만의 군사를 이끌고 가락국의 신풍성으로 진군했다. 한나절 만에 신풍성을 함락시킨 팔국연합군은 진천산을 넘어 진례성에 당도했다. 진례성들은 성을 굳게 지키며 도성에서 원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단 2천의 군사로 1만의 대군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성을 보유하고 맹공을 퍼붓던 연합군의 군사들이 하나둘씩 성벽에 오르기 시작하더니 해가 저물 무렵에는 성벽 위가 온통 연합군 병사들로 가득했다. 진례성들은 간신히 연합군을 피해 서문으로 빠져나가 금관성으로 달아났다. 진례성을 함락시킨 팔국연합군은 성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밥을 지어 아침을 배불리 먹은 연합군 군사들은 금관성을 향해 내달렸다. 연합군 군사가 금관성에서 멀지 않은 천곡에 당도했을 때 가락국 장군 자문이 군사 3천을 이끌고 나타났다. 자문은 이시푸망 왕의 명을 받고 진례성으로 나아가던 길이었다. 자문은 예상보다 빠른 연합군의 출현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자문이 머뭇거리는 사이 연합군 원수 천영은 군사를 몰아서 가락군을 들이쳤다. 수적으로 열세인다다가 싸울 태세를 갖추지 못한 가락군은 기세가 오른 연합군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기에만 급급했다. 자문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군사들의 도주를 막으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미 전세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 결국 자문도 어쩔 수 없이 연합군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쳐야만 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문은 얼마 가지도 못해 연합군 군사들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됐다. 천영은 자문을 함거에 태워 대열의 앞에 세운 후에 금관성으로 향했다. 한편 이찬 금리는 신라 군사들을 이끌고 금관성 앞에 당도했다. 신라에서 구원군이 당도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가락국 이시푸망은 몸소 호위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 밖으로 마중을 나왔다. 이시푸망의 행차를 맞이한 금리가 말에서 내려 이해를 갖추었다.
얼기 오느라 고생이 많으니 호래왕께서 이처럼 지체 없이 군사를 보내주시니 고마운 마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신라 장군 금리와 마주한 이시푸망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지금 전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진례성이 함락되었다네. 내 수하장수인 자문을 보내 구원하게 했지만 저들의 군세가 장대하다니 쉽게 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시푸망은 금리에게 성안으로 들라고 권했다. 하지만 금리는 금성관에서 적군을 맞을 생각이 없었다. 진례성이 무너졌다면 곧 팔국의 연합군이 이곳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제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저들을 물리치겠습니다. 금리가 호언장담하고 나서자 이시푸망은 안심할 수가 있었다. 짐은 그저 장군만 믿겠소. 기운을 차린 이시푸망은 장군 비연에게 군사 5천을 주어 금리를 돕도록 했다. 이리하여 금리는 신라와 가락 양국의 군사를 거느리고 천국적으로 나갔다. 금리의 군대가 금관성을 떠난 지 1시간도 채 안 됐을 때 척후병이 달려와 연합군이 벌써 승점 인근에 이르렀다고 알렸다. 금리가 승점 언덕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팔국 연합군이 언덕 아래 평원에 진을 치고 있었다. 금리는 연합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을 보고 섣불리 군사를 움직일 수 없었다. 저들의 군세가 참으로 대단하구려. 어찌 공략하면 되겠소? 금리가 뒤에 선 장수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장수들은 뾰족한 방책이 떠오르지 않은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때 한 군졸이 불쑥 나서더니 금리에게 말했다. 팔국의 연합군은 비록 그 수는 많지만 여러 나라의 군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명령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날래고 용맹한 자들을 돌격대로 뽑아 적진으로 침투시켜 휘저어 놓은 다음 재빨리 빠져나오도록 하면 저들은 필시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군을 동원해서 공격하면 어렵지 않게 저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군졸을 쳐다보는 금리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한간 무명 소줄이 감히 방자하게도 장군들이 중대사를 은연하는 자리에 불쑥 끼어들다니. 네가 정말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로구나. 금리는 당장이라도 군졸을 요절낼 기세였다. 그때 가락국 장군 비연이 웃는 낯으로 금리를 말리고 나섰다. 듣고 보니 저자의 생각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소장이 생각하기에도 그리한다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대놓고 비연의 뜻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장수들의 의견을 물었다. 신라의 장군들이라면 일개 군졸의 허무맹랑한 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리라 여겼다. 그런데 금리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장군들 역시 비연의 편을 들었다. 금리는 내심 못마땅했지만 중의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돌격대를 이끌고 저들을 교란시키겠는가? 이에 예의 그 군졸이 또 나서서 청했다. 소인은 물계자라 합니다. 제가 나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금리는 냉소를 띠며 군졸의 청을 물리쳤다. 군사를 지휘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 따위가 전계를 믿고 나섰다가는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야. 이때 비연이 다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소장이 보아하니 저자의 기상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토록 소원하니 한번 맡겨보십시오. 비연은 금예기에 간청한 후에 군졸을 돌아보며 말했다.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구나. 이에 다른 장수들도 덩달아 물계자를 내보내자고 청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 금리 혼자만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금리는 할 수 없이 물계자를 돌격대장으로 삼고 500의 기병을 딸려 적진으로 내보냈다. 이때 가락 신라군과 대치하고 있던 연합군은 5대로 나뉘어 진세를 펼치고 있었다. 북쪽에는 칠포국, 남쪽에는 사물국 군사들이, 서쪽에는 고사포국, 동쪽에는 보라국 군사들이 배치됐다. 그리고 중앙에는 천영의 지휘 아래 골포국 군사들이 자리 잡았다. 500의 기병을 이끌고 달려온 물계자는
먼저 동쪽에 진을 치고 있는 보라국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보라국 군사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물계자의 출현에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랐다. 갑자기 신라군의 공격을 받은 보라국 거수 마웅은 미처 반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렸다. 물계자는 그 틈을 타서 보라국 진영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마웅이 정신을 수습하고 물계자를 잡으려 했을 때는 이미 돌격대가 동쪽 진영을 통과해서 골프국이 주둔한 중앙부로 들어서고 있었다. 천연 부장 사무를 보고 물었다. 보라국 군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신라군이 이곳까지 쳐들어온 것이냐? 보라국 군사들은 저들의 공격을 받고 벌써 무너진 듯합니다. 일단은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군사를 물리고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영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북을 쳐서 골프국 군사들을 뒤로 물리고 다른 나라의 군사들에게도 퇴각 명령을 내렸다. 중앙의 골프군 진영을 손쉽게 통과한 물계자는 북쪽의 칠포국 진영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때 마침 연합군 본진에서 퇴각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갑작스런 퇴각 명령에 의아해하고 있던 칠포국 거수 거성은 중군을 뚫고 달려오는 신라의 기병을 보고 천영이 이끄는 골포군이 패했다고 지레짐작을 했다. 중군이 패했다면 더 이상 신라군을 맞아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거성은 군사들을 이끌고 달아났다. 그래서 물계자는 힘들이지 않고 연합군의 북쪽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이때 금리는 비연, 강세 등의 장수와 함께 연합군 진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놀랍게도 물계자의 돌격대가 지나는 곳마다 연합군의 진영이 서서히 흔들리더니 무너져 내렸다. 장군 강세가 기뻐하며 금리에게 권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전군을 움직여 저들을 소탕하십시오. 금리는 물계자가 말한 대로 일이 되어가는 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금리의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신라 가락 양군 로드처럼 언덕을 타고 넘어 연합군 군사들을 집어삼켰다. 혼란에 빠져있던 연합군은 신라군의 거센 기세에 눌려 맞대응을 엄두도 못 내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비연과 강세는 각기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달아나는 연합군을 추격하여 도륙했다. 이 가운데 많은 연합군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물계자는 금리가 군사를 움직여 쳐내려오는 것을 보고 말머리를 돌려 연합군 군사들을 베어나갔다. 이때 팔국 연합군 원수 천영은 형세가 불리해지자 부장 사무와 몇 명만을 이끌고 달아나다가 물계자와 마주쳤다. 물계자는 천영을 알아보고 말을 몰아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장수된 자가 부하들을 버리고 달아나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차라리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떳떳할 것이다. 물계자의 모습을 보고 기가 질린 천영은 대꾸 한마디 못한 채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했다. 천영이 등을 보이자 물계자는 즉시 장검을 휘두르며 그를 덮쳤다. 이때 천영의 부장 사무가 물계자를 막아섰다. 사무는 천영을 돌아보며 다급하게 외쳤다. 이곳은 소장에게 맡기시고 어서 피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자를 막아내겠습니다. 천영은 사무의 충심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달아났다. 기세 좋게 나서기는 했지만 사무는 물계자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사무는 물계자와 겨룬 지 수한 만에 목에 칼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물계자는 천영의 뒤를 쫓으면서 마주친 골포국의 장수와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베었다. 이때 물계자가 벤 수군만 해도 수십이 넘었다. 어느새 해가 저물자 금리는 북을 올려 군사들을 돌아오게 했다. 금리의 명을 받은 강세가 군사들을 수습하고 전과를 살펴보니 포로가 수천이요 군기와 갑주, 무기를 비롯한 노획물들이 수십 채의 수레를 가득 채웠다.
강세가 들뜬 마음으로 금리에게 보고했다. 엄청난 대승입니다. 저들은 더 이상 가락국을 칠 엄두를 내지 못할 겁니다. 골포국 거수 천영은 간신히 물계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골포국으로 돌아갔다. 보라국 거수 마웅은 신라군의 창을 맞고 전사했고 고사포국의 거수 열호는 큰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군사들의 피해도 말할 나위 없었으니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간 군사가 반수를 넘지 못했다. 물계자는 군영으로 돌아와서 전과를 보고했다. 이때 옆에 있던 강세가 입안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칭찬했다. 이번 싸움에서는 너의 공이 가장 크다. 폐하께서 큰 상을 내리실 테니 기대하거라. 물계자는 조금도 자만하지 않았다. 과찬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겸손한 태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때 오직 한 사람만이 못마땅한 얼굴로 말없이 물계자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바로 신라군의 수장인 금리였다. 신라로 돌아온 금리는 왕에게 직접 승전을 보고하고 장수들의 전공을 품하였다. 왕은 오랜만에 기쁜 마음으로 논공 행상을 했다. 그래서 모든 장수들이 그 공에 걸맞는 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공이 컸던 물계자에게만은 어떠한 상도 내려지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이를 의아하게 여기고 뒤에서 수군거렸다. 사람들은 금리가 물계자를 시기하여 공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때 아찬으로 승급된 강세는 물계자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위로라도 할 양으로 물계자의 집을 찾아갔다. 물어 찾은 물계자의 집은 도성 밖 산기슭에 위치한 누옥으로 낡고 볼품이 없었다. 강세는 물계자에게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섰다. 불기 없는 방 안에는 기운 이불 한 채가 달랑 놓여 있을 뿐이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술상을 차려 들어온 물계자 아내의 행색 역시 남노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이를 본 강세의 입에서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강세는 조심스럽게 물계자의 안색을 살폈다. 울분을 달래고 있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물계자의 얼굴은 평온하기만 했다. 강세는 물계자의 태도가 납득이 가지 않아 그에게 물었다. 내가 알기로 이번 싸움에서 자네의 공이 가장 컸네. 그런데 전공첩의 기록조차 되지 않았네. 자네는 원망스럽지도 않은가? 물계자가 달관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나? 이는 분명 이찬 금리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이네. 폐하께 말씀드려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물계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공을 자랑하고 이름을 구하는 것은 지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의당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세는 다시 한번 물계자의 인품에 감복했다. 이후로 강세는 신분을 떠나서 물계자와 가까이 지내며 친분을 나누었다. 그 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골포국의 거수 천영은 지난 신라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장수들과 군사들을 기리는 의미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친 천영은 제사에 참석한 백성들 앞에서 다짐했다. 기필코 신라를 쳐서 그대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천영은 지난날 함께 싸웠던 나라들의 사신을 보내어 신라를 칠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전히 지난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군사를 일으키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천영과 뜻을 같이 한 거수는 가락국과 인접해 있는 칠포국의 거승과 지난날 심하게 부상을 당한 이후로 이를 갈고 있던 고사포국의 여러뿐이었다. 천영은 골포국에서 삼국 거수의 회합을 갖고 신라를 칠 일을 의논했다. 이때 거승이 두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다. 육로로 신라를 치기 위해선 먼저 가락국과 싸워야 하오. 그렇게 되면 두 나라가 합세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이니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오. 여로가 눈을 가늘게 들며 거승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달리 생각해 놓은 계책이라도 있으시오? 뱃길을 이용해서 기습한다면 승산이 있소이다. 저들의 간자들이 도성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일을 진행한다 해도 곧 저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 뻔하오. 천영이 걱정을 하자 거승이 여유있게 비책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먼저 일군의 군사로 신풍성을 쳐서 가락국과 신라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린 후에 그 틈을 노려 신라의 금성으로 직접 쳐들어가는 것이 좋겠소. 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전해포로 상륙한 후에 가화성을 지나 금성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를 것이오. 지금 즉시 골포의 군사들을 집결시키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삼국의 군사들은 마산포로 집결하여 100여 척의 군선에 나누어 올라탔다. 천영이 여로를 따로 불러 당부했다. 거수께서는 지금 즉시 군사를 몰고 가서 신풍성을 들이치십시오. 우리는 전해포 연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들이 신풍을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이면 바로 상륙해서 가화성을 치겠습니다. 여론 작전대로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락국의 신풍성으로 쳐들어갔다. 여로의 군사가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시푸망은 비연을 보내어 막는 한편 만일에 대비해서 신라의 구원병을 요청했다. 이에
내해왕도 금리에게 군사를 주어 가락국으로 급히 보냈다. 간자가 보낸 전서구를 통해서 신라군이 가락국으로 출병했음을 확인한 천영은 선단을 이끌고 전해포로 상륙하여 가라성으로 쳐들어갔다. 가라성주 상목은 갑작스런 보상국들의 침입에 놀라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천영은 군대를 양으로 나누어 일로는 거숭에게 맡기고 자신은 친히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성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라성은 도성을 방비하는 요새로 매우 가파르고 견고하여 쉽게 공략하기 어려웠다. 천영은 화살과 돌덩이를 맞아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가운데서도 군사들을 독려하여 성벽을 오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물러나야만 했다. 한편 가라성이 보상국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흐레왕은 분노를 터뜨렸다. 변방의 소국들이 겁도 없이 우리 땅을 침범하다니 내 따끔한 맛을 보여주리라. 흐레왕은 친히 강세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가라성으로 달려갔다. 이때 물계자는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강세의 아장으로 자원 참전했다. 물계자는 비록 미천한 신분으로 그 관직 또한 낮았지만 군사들 사이에서는 신망이 두터웠다. 신라 군사라면 누구나 그가 뛰어난 장수이고 훌륭한 공을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했다. 천영이 가라성에서 고전하고 있는 사이 내해왕이 친히 이끄는 신라군은 가라성에서 10여리 떨어진 구라화촌에 당도했다. 천영은 신라의 구원군이 나타나자 가라성의 포위를 풀고 구라화촌으로 나아가 대치했다. 천영은 거순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의논했다. 저들과 정면으로 부딪혀 보았자 우리에게 승산이 없어. 우리는 이미 기습의 일을 이뤘소이다. 거숭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계책을 써서 저들을 속여야겠소. 공께서는 먼저 군사들에게 허수아비들을 만들게 해서 아군의 수가 많은 것처럼 위장한 후에 진을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마시오. 저들도 우리의 수가 많은 것을 보면 함부로 공격해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오. 나는 어둠을 틈타 군사들을 이끌고 신라군의 뒤로 돌아가겠소이다. 때가 되면 쇠를 쳐서 신호를 보내겠소. 그때 양편에서 협공한다면 신라군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오. 천영은 거숭의 계책에 따라 허수아비를 잔뜩 만들어 허장성세를 취했다. 어둠이 내리자 거숭은 말방울을 떼고 군사들에게 매를 물린 다음 신라군 진영을 우회하여 후위에 매복했다. 다음 날 아침 흐레왕이 적진을 살펴보니 군사의 수요가 훨씬 늘어나 있었다. 왕이 장수들을 둘러보며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어제보다 적의 수요가 더 많아진 것을 보니 구원군이 당도했나 보. 군세가 만만치 않으니 잠시 적정을 살핀 후에 계책을 세우기로 합시다. 강세가 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진지로 돌아왔을 때 물계자가 강세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경계를 철저히 했는데 저토록 많은 원군이 들어오는 것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필시 저들이 열세를 감추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적진 가까이 가서 실체를 살피고 오겠습니다. 물계자의 말을 듣고 보니 강세 역시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강세는 물계자에게 출진을 허락했다. 물계자는 휘하의 기병을 거느리고 천영의 진영을 향해서 달렸다. 천영은 물계자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장군 창우에게 명해 그를 막게 했다.
장훈은 지난 전투에서 죽은 사무의 동생으로 형의 복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장훈은 형을 죽인 물계자를 보자 눈에 불꽃이 튀었다. 내 이놈! 오늘 기필코 너의 목숨을 끊어 돌아가신 형님의 영전에 바치리라. 이에 물계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장에서 목숨이란 초계와 같은 것이다.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일진데 내 어찌하여 남을 원망하고 있느냐? 하지만 물계자의 말이 장우의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장우가 두말 않고 창을 휘두르며 물계자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입 대신 창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십 합이 오가는 동안 장우는 힘이 붙이는지 창놀림이 점점 무뎌졌다. 물계자는 쉴 틈을 주지 않고 장우를 밀어붙였다. 장우가 물계자의 창을 피해 한참을 뒷걸음질 치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진영 바로 앞에 당도해 있었다. 이를 보고 있던 천영은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일제히 물계자를 공격하게 했다. 수세에 몰린 물계자는 급히 몸을 빼내어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천영은 군사들에게 물계자를 쫓는 것을 멈추게 하고 다시 진영을 정비했다. 천영으로서는 거승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가볍게 움직일 수 없었다. 적진을 가까이서 살피고 신라군 진영으로 돌아온 물계자는 강세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저들은 분명 허세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포상국들의 군사는 허수와 비에 군복을 입혀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들의 병력은 오히려 태반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저들은 군사를 나누어 일대를 우리의 후위로 잠입시키고 양편에서 우리를 협공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장군께서는 이 사실을 폐하께 알리셔서 적의 기습에 대비토록 하십시오. 저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저들과 일전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세는 전령을 내왕에게 보내 후위에서 기습이 있을 것이니 이에 대비하라 품하고 물계자를 선봉으로 휘하의 군사들을 움직여 천영의 진영을 쳤다. 이때 거승은 신라군 진영의 뒤편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양이 중천에 뜨자 거승은 쇠를 치며 신라군 진영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그런데 막상 신라의 진영으로 들어서 보니 막사는 텅 비어 있었고 군사들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일이 잘못됐음을 직감한 거승은 재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사방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매복했던 신라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거승의 군사들은 본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지만 용맹한 신라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거승의 군사는 대부분 신라군에게 목숨을 잃거나 항복했다. 한편 쇠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리던 천영은 강세가 군사를 이끌고 쇠대에 오자 계획이 틀어졌음을 깨달았다. 신라군과 정면 승부해봤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영은 일부의 군사로 하여금 적을 막게 한 후에 군사들을 퇴각시켰다. 물계자는 천영의 군사가 달아난 것을 보고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도망치는 천영의 등이 눈에 들어왔다. 물계자가 급히 천영에게 다가가자 골포국의 군사들이 되돌아서서 막았다. 물계자가 달려드는 골포 군사들을 베이는 동안에 천영은 점점 멀어져 갔다. 다급해진 물계자는 창을 크게 휘둘러 골포국 군사들의 접근을 막은 후에 창을 거두고 안장에 걸린 강궁의 화살을 매겨 천영을 향해 쏘았다.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그를 에워싸고 있던 골포국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물계자가 쏜 화살은 정확히 천영의 등에 꽂혔다. 천영은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지더니 다시금 일어나지 못했다. 우두머리를 잃은 골포국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 이때 칠포국 거수 거승이 간신히 신라군의 포위망을 뚫고 돌아왔다. 그러나 천영은 이미 죽고 군사들도 태반이 죽거나 항복을 한 상태였다. 거승은 더 이상 싸울 의욕이 사라졌다.
그는 살아남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전해포에서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후로 포상의 나라들은 더 이상 가락국과 신라에 저항하지 못했다. 포상 8국과의 전쟁 이후 가야 연맹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해 신라는 더욱 강성해져 갔다. 대승을 거둔 흐레왕은 연회를 베풀어 고생한 장수들을 위로했다. 연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강세가 흐레왕 앞에 나아가 물계자의 공을 나르고 그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을 주상했다. 이에 금리가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물계자가 공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휘관의 명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큰 상을 받을 사람은 선봉군을 지휘한 강세 장군일 것이옵니다. 강세 장군은 사람이 겸손하고 부하를 사랑하여 자신의 공을 숨기고 부하의 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세 장군에게 큰 상을 내리시고 물계자에게 신분에 걸맞는 상을 내리시면 될 줄 아옵니다. 왕은 물계자를 관직 중 13등급인 소사로 임명하고 도성 남문의 수문장으로 삼는다는 영을 내렸다. 강세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왕에게 간했다. 무릇 논공 행상은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큰 공을 세운 자에게 큰 상을, 작은 공을 세운 자에게 작은 상을 내리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신분의 고하로 상에 차별을 둔다고 한다면 누가 목숨 바쳐서 공을 세우려 하겠습니까? 흐레왕도 강세의 말을 듣고 솔깃하긴 했지만 금리가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굳이 물계자를 투둔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물계자에게 돌아온 것은 미관말직뿐이었다. 강세는 답답한 마음으로 물계자의 막사를 찾았다. 내가 폐하께 아무리 간해도 소용이 없구려. 이번에도 그대의 공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으니 부끄러울 따름이요. 물계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껄껄 웃으며 말했다. 소장은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이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크게 괴념치 마십시오. 물계자는 오히려 강세를 위로하여 보냈다. 도성으로 돌아온 물계자가 그의 처에게 말했다. 내가 듣건대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위기가 닥치면 제 몸을 잇고 절개와 의리를 지켜 생사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 했소. 사람들은 이를 충이라 부르고 지난 가락과 괄화에서의 전투야말로 나라의 어려운 고비였소. 그때 임금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나는 내 몸을 잇고 목숨을 바치는 용기를 낼 수가 없었소. 이것은 매우 불충한 일이오. 이미 불충하고도 다시 임금을 섬긴다면 그 누가 조상들에게까지 미칠 테니 그것은 불효가 되오. 충과 효를 모두 잃고 무슨 면목으로 조정과 저자에 나갈 수 있겠소? 물계자는 그 길로 머리를 풀고 평소에 아끼던 검은 고를 들고 사채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검은 고를 뜯고 곡절을 지으며 살면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전해져 오는 말에 따르면 물계자는 산속에서 도를 깨달아 불로장생의 신선이 됐다고 한다.
황원, 정기항, 탁원재, 유만준, 박일, 박영화, 현경수, 이재웅, 변종필.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25부 천하의인 물계자 편이었습니다.